내 잘못이야. 밤 11시 헤드셋을 쓰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죠. 친절했고요. 마치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처럼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제 얼굴은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늘 그랬죠. 무표정한 얼굴, 눈가에 깊은 주름, 그리고 반백의 짧은 머리. 오늘도 밤이 왔어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삶. 1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어요. 콜센터 야간 상담원. 제 직업이죠. 창밖은 깜깜했어요. 사무실 형광등만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옆자리 김대리는 껌을 씹으며 전화를 받고 있었고요. 건너편 박 씨는 졸다가 깨어나며 커피를 마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계처럼 대답했어요. 감정 없이 정확하게. 전화가 끊겼어요.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핸드폰 화면이 켜졌어요. 습관처럼 통화 기록을 열었죠. 서연. 그 이름이 보였어요. 10년 전 통화 기록. 한 번도 지우지 못했어요. 아니, 지울 수 없었죠. 사고 전날 밤 딸이 나한테 전화를 7번 걸었어요. 7번이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콜이 밀렸으니까 조금 있다가 걸겠지. 나중에 다시 걸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도 바빴으니까요. 전화가 계속 울렸고 손님들은 짜증을 냈고 나는 그냥 통화 버튼을 무시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한테 전화가 왔죠. 김정혜 씨 맞으십니까? 따님 김서연 씨가 교통사고로. 그 순간부터 세상이 멈췄어요. 툭 헤드셋에서 신호음이 울렸어요. 다시 전화가 들어왔죠.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손은 떨렸죠. 저기, 상담원님. 전화 너머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드는 넘어 보였죠.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그냥, 누군가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줬으면 좋겠어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 것 같았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순덕이요. 이순덕 고객님, 오늘 힘드셨죠? 그 순간 노인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한참 동안 헤드셋을 벗지 못했어요. 귓가에 남은 그 떨림이 가시지 않았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서연이도 그랬을까요? 그날 밤 7번이나 전화를 걸면서 서연이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엄마가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 가슴이 조여왔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죠. 퇴근까지 4시간 남았어요.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변함없이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가는 뜨거워졌죠. 전화 너머로 또 다른 사람의 사연이 흘러나왔어요. 이별 이야기, 배신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나는 듣고 공감하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정작 나는요? 나를 위로해줄 사람은 없었어요. 퇴근 종이 울렸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자리에서 일어났죠. 나도 가방을 챙겼어요. 천천히 기계처럼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거리는 조용했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어요. 늘 듣던 심야 방송이었죠. 졸음을 쫓기 위한 습관이었어요. 오늘은 청취자 사연과 함께 누군가의 음성 메시지를 들려드릴게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는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신호등이 빨갛게 켜졌죠. 이 메시지는 저희 방송국에 익명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유도 모르게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엄마,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 오늘은 꼭 급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어요. 차가 휘청였죠. 뒷차에서 경적이 울렸어요. 하지만 나는 라디오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 목소리, 서연이었어요. 아니, 서연이와 너무 닮은 목소리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고요. 숨이 막혔어요. 이 음성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행자의 말이 끝까지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차를 길가에 급히 세웠어요. 헉헉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서연이야. 서연이 목소리야. 하지만 말이 안 됐어요. 서연이는 10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라디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린 걸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방송국 번호를 검색했죠.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잘못 눌렀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서연이가 남긴 거야? 누가 이걸 왜?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졌어요. 라디오에서는 다른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귓가에는 계속 그 목소리만 맴돌았죠. 엄마, 오늘은 꼭 서연이의 목소리. 10년 만에 다시 들은 딸의 목소리.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밤에만 살아있는 여자. 그게 나였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서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죠. 집에 도착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10년 전 그날 밤으로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그날이요. 나는 그날을 1000번도 넘게 되돌렸어요. 깨어 있을 때도 잠들 때도 그 순간만 계속 떠올랐죠. 밤 10시쯤이었어요. 콜센터는 미칠 듯이 바빴죠. 주말 저녁이라 전화가 쏟아졌어요. 빨리 좀 받으세요. 팀장이 소리쳤어요. 나는 헤드셋을 쓴 채 전화를 받고 끊고 또 받고 끊었죠.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옆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서연 이름이 떴죠. 하지만 나는 전화 중이었어요. 손님이 화를 내고 있었고요. 지금 몇 시인데 이게 말이 돼요. 고객센터가 이 모양이에요. 나는 사과했어요. 친절하게, 부드럽게요. 그 사이 서연이 전화는 끊겼어요. 5분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서연 나는 화면을 봤어요. 잠깐 망설였죠. 지금 받을까? 아니야, 나중에 걸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있다가 퇴근하면 전화하면 되니까요. 서연이도 급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시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0분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짜증이 났어요. 왜 이렇게 계속 거는 거야? 밤 근무 중인 걸 알면서도 계속 전화를 하니까 답답했죠. 나는 전화를 거절했어요. 빨간 버튼을 눌렀죠. 그게 3번째였어요. 4번째, 5번째, 6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계속 무시했죠. 나중에 걸게. 지금은 바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7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었어요. 나는 그때도 받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서연이가 나한테 건 마지막 전화였죠. 다음 날 아침 6시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정혜 씨 맞으십니까? 따님이 새벽 3시경 단독 교통사고로.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죠.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 서연 통화 기록이 7개나 떠 있었어요. 모두 부재 중이라고 적혀 있었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내가 전화를 안 받았어. 서연이가 7번이나 전화했는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영안실이었죠. 하얀 천으로 덮인 서연이를 봤을 때 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왜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왜 나는 받지 않았을까? 그 질문들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관을 묻는 순간에도 그 질문들은 멈추지 않았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교통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정혜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내 잘못이라는 걸요. 전화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외면한 거였어요.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귀찮아서였죠. 그날 밤 만약 내가 전화를 받았더라면요? 서연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들었더라면요? 혹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 가정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을 모르겠어요. 왜 서연이가 그날 밤 그렇게 절박하게 전화를 했는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요. 나는 콜센터에서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아요.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하고 공감하죠. 하지만 정작 내 딸의 마지막 전화는 받지 못했어요. 아니, 받지 않았죠. 그게 내 죄예요. 벌을 받아도 싸죠. 그래서 나는 밤에만 살아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만 깨어 있죠. 햇빛을 보면 죄책감이 밀려와요. 나는 살 자격이 없는데 서연이는 죽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짓눌렀죠. 차 안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라디오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죠. 다른 노래가 나왔어요. 하지만 귓가에는 계속 그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엄마, 오늘은 꼭 서연이 목소리였어요. 분명히요. 톤도 떨림도 숨소리까지도 똑같았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방송국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네, 심야 라디오입니다. 저기. 방금 나온 음성 메시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제 딸인 것 같아요. 상담원이 잠시 침묵했어요. 혹시 유족분이신가요? 네. 그런데 딸은 10년 전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죠. 알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니 내일 오전에 방송국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서연이 목소리였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착각한 걸까?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10년 동안 얼어붙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거요. 나는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향했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춥지 않았어요. 가슴이 뜨거웠으니까요. 서연아, 정말 너였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니?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죠. 천장만 바라봤어요. 귓가에는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엄마, 오늘은 꼭 서연이 목소리였어요. 분명히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됐죠. 10년 전에 죽은 딸의 목소리가 어떻게 지금 라디오에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누가 녹음한 걸까요? 왜 지금 나온 걸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아침 9시였죠. 2시간 뒤에 방송국에 가기로 했어요. 일어나서 씻었어요. 거울을 봤죠.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흔적이었죠.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니트에 회색 바지. 늘 입던 옷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섰어요. 밖은 화창했어요. 햇살이 눈부셨죠. 오랜만에 낮에 나온 거였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장 보는 노인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죠. 나만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었죠. 누군가 발을 밟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무 감각도 없었죠. 방송국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 갔어요. 저기, 심야 라디오 PD님 만나러 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희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기다리라고 했죠. 5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40 초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표정이 차가웠어요. 김정희 씨요? 네. 박현우입니다. 심야 라디오 PD예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앞장서서 걸었어요. 나는 뒤따라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스튜디오였어요. 마이크와 컴퓨터, 그리고 각종 장비들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좁았죠. 앉으세요. 박현우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나는 앉았죠. 그가 서류를 꺼냈어요. 먼저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그가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김정희, 1967년생. 맞으시죠? 네. 따님 성함이 김서연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박현우가 컴퓨터를 켰어요. 뭔가를 검색했죠. 2015년 3월 교통사고로. 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가 나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죠. 유족 확인됐습니다. 그럼 음성 파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박현우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숨이 멎었어요. 엄마. 나야. 나 서연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연이었어요. 진짜 서연이 목소리였죠. 엄마, 전화 못 받아도 괜찮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 오늘 내가 선택한 거야. 무슨 뜻이지? 그래야 끝낼 수 있으니까. 뭘 끝낸다는 거지?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나는 무너졌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10년 동안 나는 나를 벌했어요. 내가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외면했어. 내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요. 박현우가 티슈를 건넸어요. 나는 받았죠. 눈물을 닦았어요. 계속 들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성이 이어졌어요. 엄마, 이건 꼭 잡음이 섞였어요. 무서워. 엄마,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가 이름이 들렸어요. 희미하게요. 엄마한테, 꼭, 그리고 끊겼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나는 스피커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전부예요? 네. 파일이 여기서 끊겼습니다. 누가 이걸 제출했어요? 박현우가 서류를 넘겼어요. 익명으로 제출됐습니다. 이메일로요. 이메일 주소는요? 임시 계정이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해요. 답답했어요. 왜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박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도 모릅니다. 청취자 사연함에 들어온 파일이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 심상치 않아서 방송에 내보냈죠. 서연이가 무섭다고 했어요. 누가 쫓아온다는 것 같았고요. 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그 부분이 신경 쓰였습니다.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잠시 침묵했어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10년 동안 나는 서연이가 단독사고로 죽었다고 믿었어요. 경찰도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음성을 들으니 뭔가 이상했어요. 다시 한 번만 들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박현우가 다시 재생했어요. 나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서연이 목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했죠. 엄마 잘못이 아니야. 무서워. 이 사람들이 꼭 파일이 끝났어요. 나는 눈을 떴어요. 이 파일 복사해 갈 수 있을까요? 유족분이시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USB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박현우가 내 이메일 주소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혹시 따님이 사고 전에 누구한테 쫓기거나 위협받은 적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직장은 어디였죠? IT 회사였어요. 이름이 테크인이었나? 박현우가 뭔가를 적었어요. 혹시 따님 주변 사람들 연락처 있으세요? 장례 때 받은 조의금 명단이 있긴 한데 그거라도 좋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겠어요? 왜요? 박현우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음성 파일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어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서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현우가 명함을 건넸어요. 연락 주세요. 같이 알아봅시다. 나는 명함을 받았어요. 방송국을 나왔어요. 햇빛이 여전히 눈부셨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 안에 답이 있을 거예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장례 때 받았던 조의금 명단을 찾았죠. 누런 봉투 안에 들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봉투였죠.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거기에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서연이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선후배들, 모두 낯선 이름들이었어요. 나는 서연이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딸이 누구랑 친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고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일만 했으니까요. 밤마다 콜센터에 나가서 남의 이야기만 들었죠. 정작 내 딸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서 박현우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나도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첫 번째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 김서연 어머니인데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아, 서연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서연이 사고 전에 이상한 일 없었나요? 이상한 일이요? 누가 쫓아온다거나 위협을 받는다거나.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잘 모르겠어요. 언니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었는데. 그럼 회사에서 무슨 문제 있었나요? 또 침묵이었어요. 이번엔 좀 길었죠. 그건 뭔가 아는 것 같았어요. 말해주세요. 제발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니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거짓말 같았어요.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죠. 혹시 서연이랑 친했던 사람 알아요? 그건 도연 선배요. 이도연 선배. 언니랑 같은 팀이었어요. 연락처 알아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2분 뒤에 문자가 왔죠. 이도연 연락처였어요.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이도연 씨요? 네, 누구세요? 김서연 어머니입니다. 전화 너머가 얼어붙었어요. 서연 씨 어머니. 서연이 사고 전에 무슨 일 있었나요? 갑자기 왜? 라디오에서 서연이 음성을 들었어요. 무섭다고 했어요. 누군가한테 쫓긴다고요. 이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겠어요. 내일 오후 2시에 홍대 카페에서 볼까요? 위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갔어요. 홍대 뒷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깡마른 체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도연 씨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앉으세요. 나는 앉았어요. 그가 커피를 주문했죠. 서연 씨, 어떻게 지내시나 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지내요? 말이 거칠게 나왔어요. 이도연이 움찔했죠. 죄송합니다. 서연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이도연이 커피잔을 붙잡았어요. 손이 떨렸죠. 서연 씨는 회사에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무슨 문제요? 횡령이요. 임원 한 명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가 우연히 그 증거를 찾았죠.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요? 서연 씨는 고발하려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왜요? 그 임원이 회사에서 권력이 있었거든요. 건드렸다간 서연 씨만 잘릴 거라고 다들 말했죠. 그런데 서연이는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내 딸이었죠. 착하고 정의로운 딸. 사고 전날 밤 서연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우니까 같이 있어 달라고요. 누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요? 저는 거절했어요. 이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바빠서요. 친구 약속이 있어서 그냥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다음 날 아침에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이도연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제가 같이 있어줬으면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자책하며 살았구나. 10년 동안요. 그 임원 이름이 뭐예요? 최진우요. 당시 이사였는데 지금은 부사장이 됐어요. 증거는요? 서연이가 찾았다는 증거요. 모르겠어요. 사고 후에 서연 씨 자리가 깨끗하게 정리됐거든요. 회사에서 다 치웠어요. 누가 치웠는데요? 회사 측에서요. 유족한테 돌려줬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온 건 개인 물품 몇 개뿐이었어요. 회사 관련 서류는 하나도 없었죠. 이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증거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이가 어딘가에 남겨뒀을 거예요. 라디오 음성 메시지처럼요. 이도연이 나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이거 파헤칠 거예요? 당연하죠. 내 딸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도연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가 사고 전날 저한테 말했어요. 자료를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고요. 어디요? 말 안 했어요. 그냥 엄마한테 꼭 전하겠다고만 했죠. 엄마한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한테 뭘 전하려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중요한 거였을 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현우한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저예요, 김정희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박현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위치를 보냈어요. 30분 뒤에 박현우가 도착했죠. 이도연이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어요. 횡령, 고발 시도, 위협, 그리고 사고. 박현우가 뭔가를 적었어요. 단독 사고로 처리됐죠? 네. 경찰 조사는요? 형식적이었어요. 과속에 의한 단독 사고라고 결론 났죠. 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는요? 없었대요. 사고 지점이 외진 곳이었거든요. 목격자는요? 없었어요. 박현우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너무 깔끔하네요. 무슨 뜻이에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요. 마치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서연이가 단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죠.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최진우란 사람 찾아가 봐야겠어요. 위험해요. 이도연이 말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건드리면 내 딸 죽인 놈인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죠. 박현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제대로 해야 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서연 씨가 남긴 자료요. 그걸 찾아야 해요. 어떻게요? 서연 씨 방 아직 그대로 있어요? 네. 손 못 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당장 가봐요. 우리는 일어났어요. 이도연도 함께 가겠다고 했죠. 집으로 향했어요. 10년 만에 나는 딸의 방문을 열 준비가 됐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파일을 복사한 뒤에도 나는 서연이 방을 떠날 수 없었어요. 박현우와 이도연이 함께 왔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집이었죠. 복도 끝에 서연이 방이 있었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문이었어요. 손을 뻗었어요. 문고리가 차갑게 느껴졌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괜찮으세요? 박현우가 물었어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해야 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방 안은 어두웠죠.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죠. 그대로였어요. 10년 전 그대로요.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펜이 놓여 있었어요. 노트가 펼쳐져 있었죠. 서연이 필체였어요. 2015년 3월 12일. 사고 이틀 전 날짜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았죠.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연 씨 방이 이렇게 그대로 손댈 수가 없었어요. 박현우가 노트를 펼쳤어요. 일기인가요? 아니요, 업무 메모 같은데요. 이도연이 노트를 봤어요. 맞아요. 회사 일정이랑 회의 내용들이네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빼곡한 글씨들이 이어졌죠.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거기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최진우 이사 마이너스 슬러시 펀드 계좌 확인. 2억 8천 마이너스 어디로? 증거 확보 마이너스 클라우드. 이도연이 숨을 삼켰어요. 이거 서연 씨가 찾은 증거예요. 클라우드요? 박현우가 물었어요. 네, 온라인 저장소요. 서연 씨가 여기에 자료를 올려뒀나 봐요. 어떻게 들어가요? 계정이랑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공책들, 볼펜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죠.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에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SYUN, 김, BACKUPGMAIL, 캄, 이거네요. 박현우가 말했어요. 비밀번호는요? 수첩을 뒤졌어요. 없었죠. 서연 씨가 자주 쓰던 비밀번호 아세요? 이도연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생일? 노트북을 켰어요. 오래돼서 부팅이 느렸죠. 로그인 화면이 떴어요. 이메일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서연이 생일을 쳤죠. 95만 324. 틀렸어요. 우리 집 전화번호? 틀렸어요. 제 생일? 틀렸어요. 3번 틀리면 잠길 거예요. 박현우가 경고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뭘까요? 서연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을까요? 잠깐만요. 이도연이 말했어요. 서연 씨가 회사에서 쓰던 비밀번호가 있었어요. 뭔데요? 마명. 엄마를 뜻하는 맘이랑 숫자 4개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숫자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의미 있는 숫자였을 텐데. 의미 있는 숫자. 엄마와 관련된 숫자. 그때 떠올랐어요. 1967. 그게 뭔데요? 제 출생연도요. 입력했어요. 맘 1967. 로그인 성공. 클라우드 화면이 떴어요. 폴더가 하나 있었죠. 최진우 증거자료. 폴더를 열었어요. 파일들이 쏟아졌어요. 엑셀 파일, PDF, 사진들. 수십 개가 넘었어요. 이도연이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이거 대박이에요. 뭐가요? 횡령 증거가 다 있어요. 계좌 이체 내역, 위조 서류, 이메일 캡처.
박현우가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고발 가능해요. 정말요? 네, 검찰이 움직일 만한 증거예요. 그때 한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음성 녹음 최종. mp3. 더블 클릭했어요. 서연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2015년 3월 13일 오후 8시. 최진우 이사와의 대화를 녹음합니다. 사고 하루 전이었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서연 씨, 이거 어디서 났어요? 자료실에서 우연히 찾았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아직 아무한테도요. 잘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2억 8천만 원이 오해로 설명되나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내 딸이 맞았죠. 김서연 씨, 당신 아직 점잖아요. 앞길이 창창한데 이런 걸로 경력에 흠집 내고 싶어요? 흠집은 횡령하신 이사님이 낼 거예요. 협박이에요? 고발이요. 정적이 흘렀어요. 생각을 다시 해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승진? 연봉? 말해봐요. 정의요. 정해? 남자가 비웃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김서연 씨, 단순해요.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요. 그럼 당신도 각오는 돼 있겠네요. 무슨 뜻이에요?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모른 척 해야 해요. 협박이세요? 충고예요. 당신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건드리긴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혼자 사시죠? 밤늦게 퇴근하시고. 그만하세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이게 지금 협박이에요? 아니요. 충고라니까요. 녹음이 끝났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이 새끼가. 욕이 나왔어요. 평생 욕을 안 하고 살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죠. 내 딸을 협박했어. 박현우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이게 증거예요? 이 새끼가 우리 서연이를 죽인 거예요? 아직 단정할 순 없어요. 뭐가 단정할 수 없어요. 들었잖아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소리를 질렀어요. 1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왔죠. 이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서연 씨 말 들어줬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 아니에요. 박현우가 말했어요. 잘못한 건 최진우예요. 경찰 가요. 당장. 안 돼요. 왜요? 증거가 부족해요. 녹음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제대로 해야 해요. 횡령부터 고발하고 그 다음 사고를 재수사 요청해야 해요. 박현우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하지만 나는 들리지 않았어요. 최진우. 그 이름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주소 찾을 수 있어요? 뭐 하시게요?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내 딸 죽였냐고. 위험해요. 위험하면 어때요? 내 딸은 이미 죽었는데. 박현우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가 다치시면 서연 씨가 남긴 증거도 소용없어요. 참으세요. 참으라고. 10년을 참았어요. 죄책감 속에서, 슬픔 속에서, 밤 속에서. 이제 진실을 알았는데 또 참으라고요? 하지만 박현우 말이 맞았어요. 제대로 해야 했죠. 알겠어요. 일단 이 자료들 다 백업할게요. 그리고 변호사랑 상담해야 해요. 박현우가 USB를 꺼냈어요.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죠. 나는 서연이 침대에 앉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죠. 이불에서 서연이 냄새가 났어요. 희미하게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몰라서 너 혼자 무서웠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알았어. 엄마가 이제 알았어. 꼭 벌 받게 할게. 이도연이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박현우만 남았죠. 어머니. 네.
서연 씨,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알아요. 그 용기, 어머니한테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슬픔의 방향을 바꿀 때예요. 애도에서 정의로요. 박현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해요. 끝까지. 나는 그 손을 잡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싸울 준비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박현우와 이도연은 먼저 나갔죠. 나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10년 동안 열지 못했던 서랍들이었죠. 첫 번째 서랍에는 펜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서연이는 늘 정리를 잘했죠. 두 번째 서랍에는 공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에 2014라고 적혀 있었죠. 펼쳤어요. 일기장이었어요. 1월 5일. 오늘 엄마한테 전화했다. 안 받으셨다. 야근 중이시겠지. 괜찮아. 엄마도 힘드시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회사 사람들은 다 초콜릿 받는데 나는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서 샀다. 저녁에 집에 갔는데 엄마는 주무시고 계셨다. 냉장고에 놓고 왔다. 그날 기억났어요. 냉장고에 초콜릿이 있었죠. 피곤해서 그냥 먹었어요. 누가 뒀는지도 몰랐죠. 4월 3일. 엄마 생일. 케이크 사서 갔는데 역시 주무시고 계셨다. 항상 낮에 주무시니까. 혼자 케이크 먹었다. 달았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공책 위에 동그랗게 번졌죠. 6월 10일.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지금 일하시는 시간이다.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 7월 22일. 오늘도 엄마한테 전화했다. 받으셨다. 그런데 손님이랑 통화 중이셔서 나중에 걸겠다고 하셨다. 기다렸는데 전화 안 오셨다. 괜찮아. 엄마 바쁘시니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9월 15일. 엄마를 사랑한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 편은 아닌 것 같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하는 사람. 그게 우리 엄마다. 그 문장에서 멈췄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 편은 아니다. 숨이 막혔어요. 서연이는 그렇게 느꼈구나. 혼자서요. 계속 읽었어요. 10월 8일. 회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말해야 하나? 누구한테? 엄마한테는 말 못하겠다. 엄마 걱정하실까봐. 11월 20일. 도연 선배한테 상담했다. 선배는 그냥 모른 척 하래. 다들 그렇게 산대. 하지만 나는 모른 척 할 수 없다. 이건 범죄니까. 12월 31일. 새해가 온다. 내년엔 용기를 내야겠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2015년 일기로 넘어갔어요. 1월 15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무섭다. 하지만 해야 한다. 2월 3일. 최진우 이사가 날 이상하게 쳐다본다. 눈치챈 걸까? 조심해야겠다. 3월 1일. 클라우드에 자료 다 올렸다. 비밀번호는 엄마 생년. 맘 1967. 만약 내게 무슨 일 생기면 엄마가 찾아주실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월 10일. 오늘 최진우 이사가 나를 불렀다. 대화를 녹음했다. 협박이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3월 11일.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다. 하지만 엄마는 일하시는 시간이다. 내일 아침에 걸어야겠다. 엄마 목소리 듣고 싶다. 3월 12일. 도연 선배한테 전화했다. 무섭다고 했다. 같이 있어 달라고 했다. 선배는 바쁘대. 괜찮다. 나 혼자 견딜 수 있어. 엄마한테는 내일 꼭 말씀드려야지. 전화 말고 직접 만나서. 3월 13일. 그 날짜에서 일기가 끝났어요. 사고 당일이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공책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공책이 펼쳐졌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왜 몰랐을까요? 왜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서연이가 무서워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일만 했어요. 밤마다 콜센터에서 남의 이야기만 들었죠. 정작 내 딸은 혼자 싸우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요. 아니, 외면했어요. 엄마도 힘들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바빠. 그 말들로 서연이를 밀어냈죠. 옷장을 열었어요. 서연이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코트, 원피스, 블라우스. 하나하나 만져봤죠.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꺼냈어요. 쪽지였어요. 접혀 있었죠. 펼쳤어요. 엄마께 오늘 용기 내서 회사 일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서웠는데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옳은 일을 하면 하늘이 돕는다고. 저 믿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해요. 엄마 덕분에 제가 강한 사람이 됐어요. 고마워요. 날짜가 없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죠. 마지막 날에 쓴 거였어요. 서연이는 나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도움을 청하고 싶었죠. 하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7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한 번도 받지 않았죠. 엄마, 엄마. 서연이가 나를 불렀을 거예요. 무서운 밤에 혼자서. 하지만 엄마는 없었죠. 헤드셋을 쓰고 남의 고민을 들으며 내 딸을 외면했어요. 책상 위에 사진 액자가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닦았어요. 사진이 보였어요. 서연이와 나였어요. 서연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죠. 둘 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엄마가 더 잘해줄걸.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현우였죠. 여보세요. 어머니, 변호사 연결됐어요. 내일 오전에 만나기로 했어요. 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죠. 서연 씨 일기. 찾으셨어요?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어머니. 네. 지금 후회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일해야 했고, 돈 벌어야 했고, 그게 어머니 방식의 사랑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 씨도 알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했다는 거요. 그래도 제가 더 잘해줄 수 있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요? 진실을 밝히는 거요. 서연 씨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그게 어머니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박현우 말이 맞았어요. 알겠어요. 내일 10시에 법무법인에서 만나요. 네.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이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서연아, 엄마가 이제 제대로 할게. 내가 용기 내서 모은 증거 헛되지 않게 할게. 꼭 벌 받게 할게. 눈을 감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딸과 같은 방에서 잠들 수 있었어요. 미안함과 다짐을 안고요.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오랜만에 햇빛을 보며 일어난 아침이었죠. 씻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을 입은 것 같았죠. 법무법인은 강남에 있었어요. 큰 건물 15층이었죠. 로비에서 박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오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죠. 올라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죠. 법무법인 정혜 맞으시죠? 직원이 물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큰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었죠. 잠시 후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미영입니다.
김정희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손이 따뜻했죠. 박 PD님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따님이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박현우가 USB를 꺼냈어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조 변호사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죠.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완전한 증거네요. 횡령 고발 가능할까요?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검찰이 바로 움직일 거예요. 사고 재수사는요? 조 변호사가 협박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최진우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건 정황 증거예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횡령 고발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고건도 함께 조사 요청하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수사 시작하면 최소 6개월은 봐야 해요. 6개월. 길었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데요? 최진우 현재 회사 부사장이에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죠.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도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어도 법정에서는 예상 못할 일이 벌어져요. 각오하셔야 해요. 각오는 돼 있어요.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고발장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어요. 박현우가 물었죠.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같이 먹어요.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죠.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박현우가 말했어요. 어제 음성 파일 좀 더 분석해 봤어요. 뭐가 나왔어요? 뒷부분에 잡음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뭔가 더 들리는 것 같아서 복원 시도했어요. 복원이요? 네, 전문가한테 맡겼어요. 박현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어폰을 건넸죠. 들어보세요. 이어폰을 꽂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지직거리는 소리였죠. 그리고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선명했어요. 엄마, 나야. 나 서연이. 엄마, 전화 못 받아도 괜찮아. 나, 오늘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야 끝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이었어요. 엄마, 무서워. 차가 따라와. 심장이 멎었어요. 계속, 뒤에서, 빨간 차,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엄마, 이건 사고가 아니야. 엄마한테 꼭 클라우드 맘 1967 엄마 사랑해. 엄마 잘못 아니야. 크래시 굉장한 충돌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끊겼어요. 이어폰을 빼지 못했어요. 손이 얼어붙었죠. 어머니, 박현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죠. 서연이는 알고 있었어요. 차에 쫓기고 있다는 걸요.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그 순간까지도 엄마를 걱정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했죠. 빨간 차가 따라왔대요. 네. 이거 증거 아니에요? 애매해요. 서연 씨가 빨간 차에 쫓겼다는 건 확실한데 그게 최진우와 연관됐다는 직접 증거는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사고 당시 CCTV 기록을 다시 찾아봐야 해요. 없다고 했잖아요. 사고 지점에는 없었지만 그 전 구간에는 있을 수 있어요. 서연 씨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떤 차가 따라왔는지. 박현우가 메모를 꺼냈어요. 사고 지점이 어디였죠? 경기도 어디? 외곽이었어요. 정확한 주소 아세요? 집에 사고 조서가 있어요. 가져오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서연이 방에서 사고 조서를 찾았죠. 10년 전 경찰이 준 서류였어요.
2015년 3월 13일 오후 11시 35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 근처 도로에서 단독사고 발생. 박현우가 주소를 적었어요. 여기서 서현 씨 회사까지 경로를 역추적해 볼게요. 노트북을 켰어요. 지도를 띄웠죠. 회사가 강남이었죠? 네. 강남에서 용인까지. 왜 이 길로 갔을까요? 집이 강남 쪽이었거든요. 그럼 퇴근길이었네요. 밤 11시 반이면 야근하고 가던 중이었겠어요. 박현우가 경로를 그려봤어요. 이 구간에 CCTV가 있을 거예요. 경찰한테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경찰이 협조해 줄까요? 조 변호사 통해서 공식 요청하면 가능해요. 다시 조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했죠. CCTV 확보 요청하겠습니다. 며칠 걸릴 거예요. 기다릴게요. 사흘이 지났어요. 조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죠. 어머니, CCTV 나왔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뭐가 나왔어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갈게요. 박현우한테 연락했어요. 같이 법무법인으로 갔죠. 조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영상을 재생했죠. 흑백 CCTV 화면이었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죠. 2015.03, 13/2247. 서연이 차가 보였어요. 하얀 소나타였죠. 그 뒤로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빨간색 차였어요. 저거, 다음 CCTV였어요. 10분 뒤였죠. 여전히 빨간 차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거리를 좁혀가며요. 세 번째 CCTV. 빨간 차가 서연이 차에 바짝 붙었어요. 위협 운전이에요. 박현우가 말했어요. 마지막 CCTV. 사고 지점 5분 전이었어요. 빨간 차가 서연이 차를 추월하더니 앞을 막았어요. 급브레이크를 밟는 게 보였죠. 서연이 차가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어요. 그리고 화면 밖으로 사라졌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방안이 조용했어요. 이건 살인이에요. 조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빨간 차 번호판 보여요? 박현우가 물었어요. 네, 확대해 볼게요. 조 변호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번호판이 보였죠? 12여 3847. 이 차 주인 찾을 수 있어요? 경찰 통해서 조회 가능해요. 빨리 해주세요. 이틀 뒤 결과가 나왔어요. 조 변호사가 전화했죠. 어머니, 차 주인 나왔어요. 누구예요? 최진우 명의예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최진우가 서연이를 죽인 거였어요. 직접이든 사람을 시켰든요. 이제 신고할 수 있죠? 네, 충분한 증거예요. 살인 혐의로 고발 가능합니다. 해주세요. 당장요.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가 고발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이 보였어요. 서연아,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이제 꼭 벌받게 할게.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뉴스에도 나왔어요. 대기업 부사장, 10년 전 살인 혐의로 조사받아. 조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최진우 구속됐어요. 정말요? 네, 증거가 명확해서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대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재판은 언제예요? 한 달 뒤에 첫 공판 열려요. 한 달. 길지 않았어요. 그 한 달 동안 나는 매일 서연이 방에 갔어요. 일기를 읽고 사진을 보고 옷을 만졌죠. 10년 동안 피했던 방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갔어요. 밤 근무도 그만뒀어요. 10년 가까이 일했던 콜센터에 사직서를 냈죠. 정희 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팀장이 물었어요. 이제 낮에도 살고 싶어서요. 팀장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야간 근무를 마쳤어요. 헤드셋을 벗고 사물함을 정리했죠. 10년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정희 씨, 어디 가서도 잘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퇴근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심야 방송이 흘러나왔죠. 박현우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저희 방송에서 소개했던 음성 메시지 기억하시나요? 그 메시지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김서연 씨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된 범죄였죠. 박현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남기려 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하려 했죠. 그리고 10년 뒤 그 목소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서연 씨 어머니께 전합니다. 어머니, 서연 씨가 남긴 용기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용기도요. 라디오를 끄지 못했어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죠.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방청석이 사람들로 가득했죠. 기자들도 많았어요. 피고인석에 최진우가 앉았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50대 중반 정장을 입고 있었죠. 멀쩡해 보였어요. 저 사람이 내 딸을 죽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피고인 최진우, 일어서십시오. 최진우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2015년 3월 13일 피해자 김서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최진우가 말했어요.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조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CCTV에 피고인 차량이 명확히 찍혔습니다. 차량이 찍혔다고 해서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설전이 오갔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CCTV 영상, 협박 녹음, 횡령 자료. 최진우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녹음은 협박이 아니라 충고였습니다. CCTV는 우연히 같은 길을 간 것뿐입니다. 차량 명의가 피고인이어도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이도현이 증인으로 나왔죠. 피해자 김서연 씨로부터 협박받았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진우 이사가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협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서연 씨도 무서워했습니다. 최진우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해 들은 거죠? 네, 하지만 전해 들은 이야기는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재판은 계속됐어요. 석 달째 되는 날 최종 변론이 있었어요.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최진우는 자신의 횡령을 고발하려던 김서연 씨를 살해했습니다. CCTV, 녹음, 증언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진우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거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해자 유족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재판장님, 네. 제 딸 서연이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최진우가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봤죠.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횡령을 고발하려 했죠. 하지만 저 사람은 딸을 협박했습니다. 무서워하는 딸한테 전화가 와도 저는 받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어요. 딸은 혼자 무서워하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마를 걱정하면서요.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제 딸한테 정의를 돌려주세요. 제발이요. 앉았어요. 법정이 조용했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고 공판 날이었어요. 법정은 더 붐볐어요. 박현우도 왔고 이도현도 왔죠.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피고인 최진우, 일어서십시오. 최진우가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으며 10년 동안 진실을 은폐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최진우가 무너졌어요. 변호인이 부축했죠.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햇빛이 쏟아졌죠. 박현우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서연 씨가 기뻐하실 거예요. 이도연도 인사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도연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서연 씨 잊지 않을게요.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이 방으로 갔죠. 책상 위에 서연이 사진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서연아, 엄마가 해냈어. 내가 남긴 용기로 엄마가 해냈어. 사진을 꼭 안았어요. 이제 엄마도 살아도 되지? 창문을 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낮에 창문을 열었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부셨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서연아, 사랑해. 엄마, 이제 괜찮아.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나는 햇빛 속에 섰어요. 10년 동안 밤에만 살았던 여자. 이제는 낮에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서연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이 진짜였어요. 이제야 믿을 수 있었죠. 나는 살아도 됐어요. 딸의 용기를 기억하며 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밤이 끝나도 살아도 되는 사람으로요.